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 진실한 사연을 배달해드리는 우리들의 채널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76입니다. 이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딸한테도 친구한테도 심지어 하늘나라 간 우리 신랑한테도 끝내 말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세월이 어언 40년이 넘었으니 이 묵은 응어리가 얼마나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꺼내는 건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비로소 무거웠던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시집을 간 건 23이었습니다. 1971년 가을이었어요. 벼가 노랗게 익던 계절이었는데 저는 그 황급빛 들판을 등지고 낯선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다리가 떨렸습니다. 가슴도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근거림이 설레임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을 끌어안고 말이죠. 신랑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성실하고 저한테 손찌검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내가 억울한 꼴을 당해도, 아내가 서러워 이불 속에서 울어도 그 사람은 나 몰라라 했습니다. 시 어른들은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부족한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밥을 지었고, 시부모님 밥상은 언제나 따뜻하게 차렸고, 시어머니 방은 제가 손수 쓸고 닦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시 60이 조금 안 된 나이였는데 동네에서 꽤 행세께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땅도 있고 체면도 있고 목소리도 컸습니다. 제가 처음 그 집에 발을 들인 날 시아버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체구가 작구나. 그게 첫마디였습니다. 인사도 반가움도 없이 딱 그 한마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아들 낳을 몸이 되느냐 이런 소리였던 겁니다.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제 앞에서 말씀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밥상에서도 마당에서도 눈이 마주쳐도 그냥 휙 돌아서 버리셨어요. 마치 저는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밥을 짓고 저녁 설거지를 하고 그 집 가족을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치고 있는데 저는 그 집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배워서 끓였고 아버지 드신다는 막걸리도 제가 직접 빚어봤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한 번도 잘 먹었다 이런 말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젓가락을 꽂고 그냥 일어났습니다. 늘. 이상하다는 생각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집 온 지 3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잠이 없는 편이라 새벽에 자주 깼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갔는데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군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안방이었습니다. 그 늦은 시각에 불이 켜져 있으니 이상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편찮으신 건 아닌가 싶어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안방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안쪽에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한 그런 느낌이요. 이튿날 아침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아버지는 밥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12시가 지나면 안방문에 자물쇠가 걸렸습니다. 어김없이. 처음엔 그냥 어르신들 주무실 때 잠그시나 보다 했습니다.
요즘도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낮에는 절대 잠그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낮에는 제가 청소한다고 들어가도 아무런 제지가 없었어요. 딱 밤 12시 이후만 그 시간대만 잠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참을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 혼수 보따리 중에 비단 보자기에 쌓인 예물함이 있었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손수 마련해 주신 거였어요. 금반지 2개, 금목걸이 하나, 은비녀 하나. 형편이 넉넉지 않던 친정에서 어머니가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 만들어 주신 거였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다였어요.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물함 뚜껑을 열었을 때 금반지 하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기억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꼼꼼히 헤아려 봤습니다. 분명히 2개였는데 하나만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도 다 뒤져봤습니다. 없었습니다. 함 주위를 다 살펴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랑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내 금반지 하나가 없어졌어. 신랑은 잠깐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 챙긴 거 아니야? 친정에 두고 온 거 아니야? 저는 분명히 가져왔다고 10번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신랑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찾지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도둑이 든 것도 아닌데 어디로 사라진 건지. 그리고 묘하게 자꾸만 그 안방 자물쇠가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금목걸이였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물함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어보니 없어진 거죠. 저는 이번에 신랑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았으니까요. 대신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2번이나 없어지는 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차마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를 감히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시아버지를, 어른을, 그때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어른을 의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잘못 뒀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한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방에서 나오시는 걸. 저는 우물가에 있었고 시아버지는 제가 없는 줄 알았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 1초였습니다. 그 1초에 시아버지 눈빛이 흔들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헛기침 한번 하시고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그날 밤 소리도 못 내고 이불에 입을 물고 울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대체 왜?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도 낳고 살림도 들고 시댁에서 분가를 해서 저희 넷만 살림을 차린 건 30이 넘어서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한 지붕 아래 살던 세월이 10년 가까이 됐으니 그게 끝난 것만으로도 한시름 놓였습니다. 그때 잃어버린 예물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비녀도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4가지 중에 금반지 하나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걸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뺐다 꼈다 할 수도 없이 그냥 장롱 깊은 곳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차마 버리지도 못하고 차마 꺼내 끼지도 못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시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냥 묻혔습니다. 저도 더 이상 파헤치지 않았어요. 살기 바빴으니까요.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03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뇌졸 중이었어요. 쓰러지셨다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아버지 혼자 그 오래된 집에서 사시다가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시아버지는 반쯤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요. 그냥 눈물만 흘리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프시니까 슬퍼서 오시는 거겠거니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로부터 열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는 건 제 몫이었죠. 신랑도 있었지만 신랑은 그런 것에 서툴렀어요. 결국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래된 집, 오래된 물건들, 먼지가 수북한 장롱, 삐걱이는 서랍장, 곰팡이 냄새나는 이불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그런데 장롱 맨 아래 칸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꺼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묶음 옆에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옆에는 제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제 금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제 은비녀가 있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제 어머니의 유물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고스란히 말이죠.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20 초중반쯤 되어 보였고 단발머리에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영수골림 1972년 봄. 1972년이면 제가 시집온 다음해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고왔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 들여 쓴 글씨였어요.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버니가 보내주신 폐물 잘 받았습니다. 덕분에 이번에 혼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오라버니 아니었으면 저는 어찌 됐을지.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로는 이 감사를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여동생이었습니다. 폐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폐물이 제 것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몇 년 동안 모아서 딸 손에 쥐어준 그 폐물이 그 여자의 혼례를 위해 쓰였던 겁니다. 편지는 더 있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혀있던 편지들. 저는 하나씩 읽었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시아버지 여동생, 그러니까 시고모는 일찍 부모를 잃고 의지할 곳 없던 처지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실상 부모 노릇을 하셨던 거였어요. 여동생이 나이가 차도록 혼처를 못 구한 건 집안이 가난하고 예물이 없어서였습니다. 그 시절엔 예물이 없으면 혼담이 오가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제 예물을 가져다 여동생 혼례를 치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저한테 말을 못 하셨을까요? 편지 한 통에 그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글씨가 떨린 듯 흔들림이 있었어요. 날짜는 1990년대였습니다. 오라버니, 이제야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케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때 오라버니가 올케 것을 가져다 쓴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알았을 때 벌써 혼례가 끝난 뒤였어요. 오라버니한테 말했더니 곧 갖겠다고 하셨는데 살아보니 그게 쉽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올케가 미워서가 아니었을 텐데 올케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셨을 테니 그래서 더 외면하신 게 아닐까요? 죄책감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죄책감. 그 말 한마디가 40년 세월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외면하셨던 이유, 밤마다 안방문을 잠그셨던 이유,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셨던 이유,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지 않으셨던 이유, 그게 다 그분의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싫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제 앞에서 당당히 서 있을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빼앗은 사람은 빼앗긴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면하셨던 겁니다. 40년 동안 말이죠. 저는 한동안 그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분하지 않았냐고요? 분했죠. 억울하지 않았냐고요? 당연히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밀려오는 게 있었습니다. 서러움이었습니다. 제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서러움. 40년 동안 그 죄책감을 혼자 안고 계셨을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여동생을 살리려다가 며느리에게 못할 짓을 하고 그것을 끝내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차갑게 외면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40년을 사셨을 시아버지. 그분도 살면서 많이 힘드셨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는 예물을 챙겼습니다. 금반지, 금목걸이, 은비녀. 40년 만에 다시 제 손에 쥐었습니다.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렀으니 당연하죠. 하지만 그 무게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의 손때, 그 무게는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거 이렇게 다시 제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76입니다. 우리 신랑도 떠났고 시아버지도 떠나셨고 그 시절 함께 살았던 분들은 다 가셨습니다. 남은 건 저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 마음이 아주 가볍습니다. 40년 넘게 품고 있던 돌덩이가 하나 쑥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용서를 했냐고요? 글쎄요. 용서라는 게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해하는 거죠. 그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가난이라는 것이, 절박함이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도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잘못을 안고 사는 것도 그 나름의 형벌이었다는 걸. 다만 한 가지 지금도 아쉬운 게 있다면 딱 한 번만 말씀해 주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며느라 미안하다. 그 한마디요. 그럼 40년 동안의 제 마음속에 상처나 냉기가 그 한마디로 녹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못하셨고 저도 묻지 못했고 우리는 그렇게 어긋난 채로 살다 헤어졌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모양이더군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40년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미 모든 게 지나간 뒤에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짐 속에서 제 예물과 편지를 발견했을 때 용서하셨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원망하고
미워했겠습니까? 혹은 저처럼 그냥 조용히 오셨을까요? 삶이라는 게 참 깔끔하게 끝나는 법이 없더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